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4월 24일 금요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작문은 세 지문, 세 가지 지문에서 10문제, 그리고 총 22점의 분포로 그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화법과 작문이 다르지만 아무래도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생성되는 과정이나 사고의 과정, 그 다음에 수립하는 전략, 구성 요소들이 비슷한 면이 많아서 선생님이 한 영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작문뿐만 아니라 사실상 독서와 문학에서도 우리가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아니면 내신 시험을 풀 때든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과 해설 강의를 할 때에는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지문을 읽고 나서 또는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모든 점에서 우리가 각 문단별로 중심 화제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가 이 각 문단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는지 중심 화제와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화법 같은 경우에는 발표자나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자가 의도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청중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세부적인 유형상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지문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말하기 방식.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반언어적이든 자, 발표자가 어떤 식으로 발표하고 있는가,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발표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입니다.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빨리 깨달을 수도 있을 거야. 자,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자, 이것이 뭐냐? 발표 순서, 발표 개요, 요점 정리라고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조금만 눈치가 빠르면 자,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 문단 또는 한두 개 문단의 중심 내용과 핵심 소재, 중심 소재에 대해서, 화제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구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지문을 읽으면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한두 문단별로 자, 이 요약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비교하면서 풀면 우리가 문제를, 지문을 다 읽을 때 1번, 2번은 어느 정도 곧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이 보인 반응인데, 자, 윷놀이 할 때 유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자, 내가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을 해봤는데, 쭉 하면서 이런 유패의 확률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뭔가 의문을 품고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유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이런 문제풀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자,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전통놀이가 떠오르시나요? 자, 아주 중요하네. 괄호 열고 뭐가 나와?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자, 어떤 놀이가 떠오르시나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반응을 살피고 있어. 아, 지금 발표자는 질문을 통해서 분위기를,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청중의 반응을, 호응을 유도하면서 서로 소통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자, 반응을 살핀다까지 나왔지. 자, 저는 지난 설날에 가족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직접 지난 설날에 가족과 윷놀이를 한 거야. 나의 개인적인 무엇이 드러나? 경험이 드러났어.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우리의 무엇, 전통놀이 윷놀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 내용이 무엇이다? 전통놀이 윷놀이에 대한 소개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면서 볼 수 있는 담화 표지라고 할 수 있어. 자, 일문단에서는 자, 앞으로 윷놀이를 소개할 거야. 그리고 윷놀이를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겠지. 이것이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윷놀이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놀이로 알려져 있다. 자, 윷놀이 역사가 나오지. 자, 윷놀이는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 다음 괄호 열고, 자, 대답을 듣고, 자,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답을 듣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청중과 상호 소통하는, 반응을 살피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 네,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대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윷놀이를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무엇이다? 15세기 간행된 목은집이라고 한다. 이 자료에는 이미 고려시대의 윷놀이가 이미 성행했음이 나타나 있다. 윷놀이는 삼국시대나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우리가 2번 문제를 살펴볼까? 2번 문제에서 윷놀이의 역사,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함. 이거 맞아 틀려? 그렇지, 맞다. 자, 선생님 가리고 있었구나. 자, 윷놀이의 역사,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하였다. 이건 우리가 맞는 선지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화면을 가리키며, 자, 선생님처럼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비언어적으로 어떤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자 하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겠지? 자, 이거는 과거에 사용된 윷놀이 말판이야. 근데 지금처럼 뭐가 아니야?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처럼 뭐야? 원형이었어. 자, 말판에는 29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데 원을 그리고 있는 바깥의 점들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을, 원 안쪽에 있는 열십자의 점들은 땅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이 말판에는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어. 자, 얘들아, 너희가 화법과 작문, 독서 같은 지문을 풀 때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지문에 예를 들면 뭐 그래프, 도표, 모양, 화살표, 방향성, 뭐 그림, 어떤 도면, 어떤 과정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고 나중에 또 읽어야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또 읽게 되고, 이걸 또 읽다 보면 문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옆에 바로바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도 좋으니 그림이나 어떤 간단한 메모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지. 자, 사각형이 아니고 뭐였어? 자, 원형이었대. 원형이었는데 말판에 29개의 점이 있어. 점까지는 선생님이 다 못 그리지만, 자, 원을 그리고 있는 바깥의 점들, 자, 여기 바깥에만 이렇게 점들이 있나 보네. 자, 이렇게 점들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열십자 모양으로 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 자, 근데 여기서 원 안쪽에 있는 열십자, 자, 먼저 바깥에 있는 점은 뭐야? 자, 하늘과 별자리, 운행을 나타내고, 그다음 안에 있는 열십자의 점들은 뭐야?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뭐가 있어? 땅과 하늘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시 2번 문제를 볼까? 2번 문제에서 2번 선지. 자, 말판의 모양의 의미. 과거에는 원형이었어. 그치? 근데 현재에는 사각형이야. 자, 그러면 원형인 말판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 그리고 땅을 나타내. 맞아, 틀려? 그렇지, 맞지. 자, 기억과 니은은 맞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 자, 그 다음에 화면을 가리키며 마찬가지로 또 뭔가 비언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자, 윷놀이에 사용된 무엇?
육가락. 자, 이번엔 육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육가락은 이처럼 보통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한 짧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렇지. 한 면은 평평해. 그리고 한 면은 둥구스름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육가락 모양이 이렇게 있지. 자, 근데 던진 윷을 바닥에 떨어져서 둥근 부분이 뭐래? 둥근 부분이 등이고 평평한 부분이 배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배라는 말이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육가락이 4개인데 내 육가락이 배를 보이는 개수, 배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독에 걸려 5가지 배로 나뉜다. 이해됐니? 자, 우리가 다 등을 보이면 뭐고 다 배를 보이면 윷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육가락은 4개지만 총 5가지 육패가 나뉘어진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다시 볼까? 육가락과 육패. 자, 육가락의 등은 무슨 부분이라고 했어? 평면 부분? 아니지. 곡면 부분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육가락의 배는 그렇지. 곡면이 아니고 평면 부분이라고 했지.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푸니까 정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그 다음에 배를 보이는 개수에 따라 육패를 구분함. 이건 맞지만 위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3번이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단 보자. 자, 윷놀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 규칙. 앞으로는 규칙에 대해 설명할 건가 봐. 자,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야, 언어적뿐만 아니고 자꾸 비언어적인 그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도는 한 칸, 개는 2칸, 걸, 윷, 모는 순서대로 말이 움직이는 거리가 한 칸씩 더 늘어난다. 이해됐지? 자, 특히 윷이나 모는 살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윷을 한 번 더 던질 기회를 얻는다. 자, 그렇다면 2번 마저 좀 더 볼까? 놀이의 규칙. 유패에 따라 이동거리가 그렇지 플러스 1씩 적용되는 거고 살이일 때 살이가 뭐였지 우리? 그렇지 윷이나 모였어. 이때는 윷을 한 번 더 던지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 그럼 리을도 맞다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다시 질문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윷놀이를 할 때 유패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여기서는 2번 문제도 봐야 되지만 3번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3번 문제에서 유패가 나올 확률을 소개한 내용. 자, 그럼 이 지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겠지. 자, 도가 나올 확률은 15%, 개와 걸은 35%, 윷은 13%, 모는 2%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고려해서 윷놀이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2번부터 볼까? 자, 유패가 나올 확률. 자, 개가 몇 %라고 했어? 개랑 걸은 같아. 그렇지. 35%가 나온다고 했어. 자, 도는 몇 % 나온다고 했어? 15%. 윷은 몇 %였어? 윷. 그렇지. 13%. 모는 몇 %? 2%였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큰 게 맞지. 그러면 5번 역시 미음 역시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확실해지지. 자, 2번 문제 이렇게 제꼈어.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좀 더 읽은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윷놀이는 윷을 던지는 방법뿐만 아니라 말 놓기 전략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우연성과 전략의 조화로 인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자, 지금까지 윷놀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또 질문을 던지고 미소를 지으며 자, 질문을 던지는 전략,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 자, 그다음 마지막에는 윷놀이 한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지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자. 자, 발표자 1번. 자, 먼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 1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먼저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자, 왜 우리가 화제는 뭘 써? 전통놀이는 윷놀이야. 이거를 소개한 이유. 왜 소개하려고 해? 내가 지난 설날 명절 때 가족들과 해봤는데 재밌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윷놀이에 대해 알고 즐겼으면 좋겠어. 선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지. 1문단에서. 1번은 맞아. 그 다음에 2번.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수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무언가 예를 들면 자, 여기 미소를 지으며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가리키면서 화면을 가리키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주목도가
수업에 대한 주목도가 좀 더 높아지고 집중력이 좀 더 몰입되는 이러한 전달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 아까 나왔지, 괄호 열고 화면을 가리키며 뭐 미소를 지으며 이런 것들 통해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2번 선지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3번.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 기다린 다음에 네, 그렇죠. 이렇게 대답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3번 역시 맞는 답이야. 자, 그 다음 4번. 설명하는 내용의 출처를 언급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 우리가 무언가 내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의 출처를, 그리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출처라면,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믿을 만한 자료라면 그 신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자, 이게 어디 나왔을까? 자, 우리가 윷놀이의 역사에서 15세기 간행된 묵은집이라는 어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서술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출처를 언급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맞아, 틀려? 그렇지, 맞다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발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 발표 마무리 내용 볼까? 이쪽. 자,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윷놀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윷놀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할 거면 지금까지 윷놀이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뭐 유패 확률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윷놀이의 규칙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육가락은 어떻고 말판은 어떻습니다 라는 내용의 발표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럼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에 5번이 되겠다. 자, 이해됐니?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자. 2번은 풀었으니까. 자, 3번. 자, 발표는 보기는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여기 이해로 적절한 것. 자, 유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는데 나는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 개나 걸이 자주 나오고 모는 잘 안 나왔어. 근데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도 실제 윷놀이 할 때 나오는 유패의 확률, 아까 보았던 뭐 개나 걸은 35%, 도 15%, 윷 13%, 모 2% 이런 실제 윷놀이 확률이 그대로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도 적용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지. 자, 보자. 발표에서 1번 선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어? 물론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과 연관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지, 1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 자, 2번 선지. 자,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 구분하면서 듣고 있다. 자, 이게 사실인지 너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듣고 있니?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2번 선지도 틀렸다고 볼 수 있고. 자, 3번. 발표 내용이 발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듣고 있다. 어디에도 평가하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발표 목적, 윷놀이를 소개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목적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평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선지도 틀렸다고 볼 수 있어. 자, 4번 선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궁금증을 가지고 듣고 있다. 스마트폰 윷놀이를 했던 나의 개인적인 경험, 이거를 떠올렸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언급했던 그 확률이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까? 궁금증을 가지면서 듣고 있다. 4번 선지는 정답, 맞다고 볼 수 있지. 자, 그다음 5번 선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는 맞지만 자신이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 이것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나오고 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4번. 1번에서 3번까지 문제는 굉장히 좀 평이한 편이었다.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까지는 조금 독특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자, 가는 인터뷰고 나는 초고야. 자, 그럼 가는 어떤 상황이야? 화법 상황이야. 그럼 나는 뭐야? 장문 상황이야. 자,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는 발표라는 것에 대한 화법 상황이 주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말고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문학 기획문을 쓰는 장문 상황이 주가 될 건데, 4번부터 7번까지는 이 화법과 장문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그런 어떤 혼합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출제하기 좋겠지. 화법 내용도 물어볼 수 있고 작문 내용도 물어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잘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숙지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4번 문제야. 자, 기억에서 리을까지 가해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 자, 그러면 가해 학생은 인터뷰를 하고 있어. 이 가에서 또 학생이 있고 인터뷰를 하는 또 대상자가 있을 것인데, 그 대상자 아니고 학생의 말하기 방식이야. 굉장히 혼란스럽게 딱 좋지. 자, 우리가 이걸 주목하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뭐 요약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지, 사전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질문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묻고 있는지, 이것들이 나오는지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럼 A와 B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지. 자, A, 선배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B, 또 마찬가지로 선배의 대답. 자, 학생의 질문에 대한 선배의 대답이야. 우리가 A, B를 읽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6번 문제는, 자, 나는 초고쓰기였지. 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초고쓰기였어. 자, 근데 편집부장이 이 학생에게 조언한 지필 방향이야. 자, 여기 적절한 것. 자, 읽어보자. 자, 인터뷰 녹음 파일 잘 들었어. 교재에 실을 글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인터뷰엔 없지만 무엇을 언급해줘. 자, 우리가 그러면 가에는 없지만 나에는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되겠지. 자,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에만 있고 가에는 없는 그 내용만 찾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3점이나 100점이 된 걸 보니까 딱 혼란스럽기 좋게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전략을 수립해보자. 자, 그 다음에 7번. 조건에 따라, 조건이 아주 중요해. 나의 제목을 붙일 건데 적절한 거야. 자, 근데 첫 번째는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 효과를 높여라. 두 번째는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을 드러내라. 자, 그러면 비유법을 활용하라는 건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고, 자,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조건을 제시해 준 거야. 자, 그럼 형식과 내용적인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제목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봤기 때문에,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문을 탐색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자, 학생의 인터뷰야. 자, 안녕하세요. 저희 교직 편집반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할 거고, 그 유형은 인터뷰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낯선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질문하면서 전개하고 있지. 자, 선배, 자, 일상에서 각종 기기들을 쓰게 되는데 기기가 작동할 때 나는 특유의 소리, 그런 기기에서 나는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념을, 직업에 대한 소개를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작업실에 오셨으니까 소리를 들어볼까요? 하고 두 가지 소리를 들려준다. 직접 체험을 시켜준 거야. 자, 학생,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처음에는 컴퓨터 켰을 때 나는 소리,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 왔을 때 나는 소리. 일상의 경험을 어떻게 떠올려 보면서 유추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배의 말, A. 아주 중요하네. 우리가 아까 A, B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어. 자, A, 맞습니다. 방금 전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나요?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았나요? 선배가 뭔가 질문을 통해서 소리를 들려주고, 봐봐, 컴퓨터를 킬 때 나는 소리,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소리. 자,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해보고 접할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어떻게 떠올려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자,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 특정 소리가 기억에 각인돼서 그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인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성까지 언급하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언급해주고 있네. 자,
학생, 결국 제품 소리가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앞에서 말했던 선배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제 말이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인터뷰를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 자,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이야.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소리를 들려주며, 자, 이 소리는 자동차 경보음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음향기기로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드는 소리가 있구나. 몇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직접 만드는 방법이야. 자, 다른 소리. 자, 이제 휴대폰 벨 소리를 들어주는데, 이거는 누군가 이미 만든 걸 변형한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미 있는 곡을 어울리게 변형한 것이구나. 자, 또 다른 소리. 이건 가짜 엔진 소리인데, 실제 엔진 소리를 녹음해서 만든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 첫 번째, 디지털 음향기기로 직접 만든 소리, 그 다음에 기존에 누군가 만든 곡을 어울리게 변형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실제 있는 소리를 녹음해서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B.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뒤에서 다루겠지. 자, 근데 가짜 엔진 소리요? 그게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건 준비해온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선배의 답변을 듣다 갑자기 떠오른 내용을 새로 질문하고 있어. 자, 요즘 차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주행을 할 때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 매우 고요하고 조용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차가 다가오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차가 오는지 모르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가짜 엔진 소리를 넣어서 차가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짜 엔진 소리가 필요합니다. 자, 듣고 보니 매우 흥미롭네요. 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학생이 또 질문을 하고 있어. 자,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해.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이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 또한 소리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좋아. 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선배가 언급해주고 있지. 자, 끝으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선배. 자, 전자제품이 인정받고 있고 영화나 게임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 읽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가 학생의 말하기 방식이야. 4번 문제. 먼저 4번 문제를 보면, 자, 기억에서 니은 중에 가에서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만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지. 자,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뒤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이거 어디에서 나와? 자, 결국 제품의 소리가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제 말이 맞나요? 자,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확인을 하고 있지. 질문을 통해서. 맞아 틀려? 그렇지, 맞지. 선생님 가리고 있었구나. 자, 학생의 말을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자, 제 말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통해 이해를 점검하고 있어. 기억은 옳은 선지라고 할 수 있다. 자, 니은. 상대방의 말 중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가짜 엔진 소리. 가짜 엔진 소리요? 그게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자, 준비한 건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의문 드는 점이 나왔어. 그래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요청하고 있네. 니은 맞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다 두 개씩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인데 디귿, 리을은 왜 틀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상대방의 말이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얘가 사전에 학생이 뭘 조사했는지 딱히 드러나 있지 않을 뿐더러 그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리을. 상대방의 답변 내용 중에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묻고 있다. 자, 모르는 용어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디지털 음향기기란 무엇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가짜 엔진 소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런 용어의 개념을 묻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은 맞는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한다. 자, 그렇다면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봤으니까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A에서는 어떤 전략이었지? 어떤 것들이 떠올랐나요? 뭔가 익숙한, 일상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디지털 음향기기로 만들고 변형하고 기존에 있던 소리를 녹음하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A, B에 대해서 적절한 것. 자, A는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며, 그렇지. 일상적으로 들어보았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지. 난 B는 구체적 사례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각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가짜 엔진 소리를 녹음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1번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직 조금 불안하지. 그러니까 2, 3, 4, 5번도 같이 보자고. 자, 2번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B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게 아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자, 3번. A는 청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 B는 일상적 상황을 가정하며 일상적 상황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정한다라는 말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번. 청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자, 관심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그다음 B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가 틀리지는 않지만 또 아주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결국에 A가 틀렸기 때문에 4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5번 선지. A는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B는 기기의 작동 원리를 제시한다. 청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청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어. 하지만 기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B에서 나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당연히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지문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사운드 디자이너는 뭐 작동할 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나왔고, 자, 쭉 다음 단락, 다음 문단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소리가 각인되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뒤에 내용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제품에 사용된 소리가 매력적일수록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된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지. 자, 사운드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런 소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제조사에서 선호하는 이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나오고 있어. 자,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에는 디지털 음향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기존 곡을 변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사용하기도 해.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왔지 앞에서. 자,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 음악, 음향 이해도, 그 다음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 앞에서 선배가 알려준 내용이지. 근데 다음 번을 볼까? 음향공학과나 음악과 작곡과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중에 이런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런 내용 나왔어, 안 나왔어? 진로 진학에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어. 이해됐니? 그러면 뒤에 문제 하나 해결됐지. 자, 마지막.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중요해지면서 매력적인 소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망이 밝다. 앞에서 선배가 이야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6번 문제. 자, 나를 쓰기 전에 했던 조언했던 내용인데, 자, 인터뷰. 가에는 없어야 돼. 근데 무엇이 새로 나와야 돼? 나에. 그것이 뭐야? 아까 없었는데, 가에 없었는데 나왔던 거 뭐야? 그렇지. 진학이나 진로 관련된 내용. 그럼 쭉 살펴보면 뭐가 있어? 그렇지. 3번에 관련된 전공 학과가 있겠지. 정답은 3번. 자, 작업 과정, 필요로 하는 산업, 배경 이런 것들은 나와. 근데 보람은 둘 다 나오지 않았지. 자, 1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 나왔고 나에서도 나왔어.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는 안 나왔고 나에서는 나왔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오지 않았다.
자, 6번도 아주 쉽게 해결했지. 자, 지문에 딸린 마지막 문제 7번이야. 자, 이 조건을 형식적, 내용적 조건에 따라서 나의 제목을 붙일 거야. 자,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자. 먼저 첫 번째, 비유법을 활용해야 돼, 형식적으로. 자, 그럼 비유법이 먼저 안 쓰인 것부터 제껴보도록 하자.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애매모호하지. 자,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비유법이라는 건 뭐야? 뭐 직유, 은유 이런 것들, 뭐뭐 같은, 아니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연관이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딱히 비유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1번 제끼고. 자, 사운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자, 사운드라는 원관념과 연결고리라는 보조관념이 있네. 이거 비유법 있는 것 같아. 일단 냅두자. 자,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의 샘을 발견하다. 소리의 샘, 이것도 비유법이 사용된 것 같아. 자,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소리의 마법사. 이것도 비유법이 적용된 것 같아. 자, 사운드 디자이너,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비유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2, 3, 4번 중에 찾아야 되는데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이 들어갔는지를 보자. 자, 사운드 2번,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아니고 사운드 자체에 나온 거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의 샘. 자, 사운드 디자이너가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언급되지 않았지. 3번도 제끼고.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그렇지,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에 각인된 평소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매력을 결정한다. 제품의 이런 매력도를 결정한다. 4번이 가와 첫 번째와 두 번째 형식과 내용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떤 선지가 되겠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야. 자, 마지막 지문 8번부터 10번까지는 자, 여정, 견문, 감상이 담긴 문학 기획문을 작성한다. 자, 문학 기획문을 작성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 장문 계획이 있고 초고가 있어. 자, 우리가 장문을 할 때에는 크게 4가지 사고 과정이나 장문의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뭐가 있을까? 계획, 그 다음에 내용, 생성, 뭐 조직도 포함될 수 있지. 그 다음에 글을 써야겠지. 이제 초고 쓰기. 초고 쓰기는 내가 한번 글을 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 번 고쳤을 걸 생각하고 첫 번째로 글을 써보는 걸 초고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초고를 썼는데 내가 검토해보니까 좀 더 고쳐야 될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고쳐 쓰는 거야. 자, 근데 이 4가지 단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아니다. 자, 내용 생성 과정 다음에 내가 계획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할 수도 있고, 초고를 쓴 다음에 내가 내용을 다시 한번 생성 조직해봐야 될 것 같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이 각 단계에 해당하는 또 나름의 전략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서 지문 읽기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자, 8번 학생의 장문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것도 전에 나왔던 지문과 유사하네. 학생의 장문 계획과 초고를 서로 비교해봐서 장문 계획에는 있지만 초고에는 어떤 거? 없는 것을 찾으면 아주 쉽게 해결되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9번 보기에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해서 초고를 수정 보완할 거야. 고쳤을 거야. 근데 보기에 가와 나. 자, 가라는 시각자료, 나라는 인터뷰 자료. 자, 어떻게? 지금 출제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해줬어. 추가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초고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거야. 자, 근데 이 방법이 선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5가지 선지가 우리가 이 가와 나 추가 자료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맞게 적용돼서 수정 보완됐는지
물론 내용이 맞을 수 있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작문 계획을 먼저 보자. 우리가 작문 계획과 초고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계획엔 있지만 초고에는 없는 이런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A.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를 밝혀라. 자, B. 군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제시해라. C. 군산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라.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해봐라. 자, D. 군산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을 제시해라. 들은 내용이네. 자, E. 마지막. 군산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상이 드러나야 돼. 자, 방향도 중요해. 군산항에서 금강을 바라보고 느낀 감상이 드러나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럼 초고를 보면서 비교해보자. 자, 2번 우리 문예반 문학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됐어. 자,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 소설의 탕류의 배경이 된 군산 답사를 통해서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뭐가 나와? A.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자, 그럼 A는 틀린 선지가 아니야. 자, 그 다음 B.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아까 보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쳐쓰기 방법이야. 자, 초고를 쓰고 고쳐쓰기가 따로 나오지 않고 문제로 제시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각각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도 끝날 때쯤엔 이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되게 풀이를 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틀리게 고친 거를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지. 자, 그걸 바탕으로 먼저, 자, 기역을 먼저 살펴보자. 설레이는 우리가 설레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설레이다. 명사용으로는 어떻게 써? 설레임. 아주 흔하게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다.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서 설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더 혼돈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설레이다는 틀린 표현이고 원래 기본형이 설레다. 자, 기본형이 설레다이기 때문에 명사형은 뭐가 될까? 그렇지,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어서 설렘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스크림 이름은 설레임이 아니고 문법적으로는 설렘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네이밍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논외로 치고, 자, 그럼 설레이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돼? 설레는으로 바꿔야겠지. 뒤에서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익산행 기차를 탔고 비가 후드득 내리기 시작했고 익산역에서 버스를 갈아탈 때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 다음에 다행히 비는 멎었고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가는 거리의 풍경을 낯설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서 군산에 도착하기까지, 자, 익산역에서 뭘 갈아타고, 자, 여정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자, 그럼 비도 옳은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군산의 거리 풍경, C에서 군산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고 했어.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해라.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 일본식 가옥,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낮은 담장, 붉은 동백꽃. 자, 여기서 C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채만식 문학관은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채만식 작가의 동상을 반겨주었고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전시실에서 자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2층에, 그런데는 역접이야. 반대되는 내용이나 화제가 전환되어야 돼. 그런데 2층 한쪽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원고지 필사도 해보았다. 근데 앞에 내용과 역접,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앞에 내용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데보다는 그리고가 적당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자,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쯤 이동하여 근데 우리가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이 있었는지 뒤에서 봐야 되는데, 자, 들은 내용을 제시한다. 근데 여기서 들은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들은 것이 아니고 뭐야? 직접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이해됐니? 경험하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D가 맞아 틀려. D가 틀렸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뒤에 문제 8번에서는 4번 D가 정답이 될 것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자, 금강을 10분쯤 이동해서 군산 내양에 도착했네. 일본은 이제 군산 내양을 통해서 호남평야, 호남 지역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고 쌀 생산량이 많은 호남평야에서 일본이 쌀을 수탈해 갔다. 역사의 현장에서 여기 디귿 나왔네. 자, 이거는 선생님과 한번 이쪽에서 살펴볼까? 자, 우리가 역사의 현장. 자, 애가 맞을까? 애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의 현장에서 이미 뒤에 부사격 조사에서가 나오는데 또 부사격 조사가 나온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옳게 고쳤으면 관형격 조사 으로 고쳐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관형격 조사에서 이 관자가 무엇이냐면 갓 관자야. 형자는 모양을 의미하겠지? 자, 갓 모양. 자, 앞에 역사의 현장. 자, 체언과 결합해. 자, 뭐와 결합하냐면 체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문법 해설 강의 때 이야기했지. 자, 역사라는 명사. 체언 뒤에 의가 붙어서 수식해줘. 뭘? 뒤에 나와 있는 또 체언을 수식해줘. 여기서 수식은 뭐야? 아름답게 꾸며준다라는 것이 아니야.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보충해준다라는 거야. 자, 현장은 현장인데 어떤 현장이야? 역사의 현장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애는 의로 바꿔야겠다.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지문 계속해서 문단 이어가도록 하자. 군산 내양 앞 근대 역사박물관에 들렸고, 자, 3층에는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자, 리을 보자. 이 제자가 다시 제자인데, 그러면 다시 나타낸, 뭔가 의미가 중복되지. 그러면 다시를 빼든지, 다시 표현한,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겠지. 여기서는 다시를 없애는 것이 좀 더 문맥상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근대생활관이 있었다. 특히 탕류에서 읽은 뭐? 미두장. 공간적 배경, 미두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어. 자, 근대 역사박물관을 나와서 군산항으로 발길을 돌렸어.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면서 탕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강물이 흐린 강물만큼 혼란스러웠을 일제강점기. 거기 나오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꼈다. 자, 삶의 질곡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럴 때 우리는 뭘 쓰냐면 피동 표현을 쓰지. 자, 피동 표현은 자, 우리가 느끼다라는 능동사가 있는데 자, 우리가 피동 표현은 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자, 능동 표현, 능동사에 뭐 이, 히, 리, 기라는 피동 전미사가 결합해서 피동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다라는 피동 보조동사가 결합해서 피동 표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느꼈다가 아니고 피동 표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졌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10번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버렸어. 자, 군산항을 떠날 때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2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채만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애달픈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군산, 다시 가고 싶은 여기서 느낀 감상이 드러나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자, 우리가 아까 초고에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 뭐가 있었지? 그렇지, 4번 D가 있었지.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고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설레는, 자, 역사의 다시를 삭제, 느껴졌다. 근데 그래서였을까? 그래서가 아니고 글이 고였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로 9번을 풀 거야. 자, 3점 배점이 된 거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는 것 같은데, 자, 먼저 가의 시각 자료를 볼까? 일제강점기 쌀 수탈량.
야, 군산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 뭔가 시대적 배경을 보충 설명해주고 뭔가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근거 자료라고 생각할 것 같아. 심지어 어디 방송 자료야.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 한번 쭉 선생님이랑 읽어보자. 군산은 채만식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은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쌀이 집결되는 경제 요충지였어.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던 창구였지. 그러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투기와 사기, 고리대금업 등이 횡행했다. 자, 이런 일들은 주로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하는 어디? 미두장. 우리 아까 미두장 나왔지? 탕류의 배경이 되었던 미두장. 그 결과 아주 뒤에 나올 내용이 중요하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그지 신세로 전락해서 결국 무엇까지 잃어가? 재산과 돈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와 나의 시각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선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자, 1문단에서 탕류의 줄거리에 따라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를 소개한다. 계기를 소개하는데 미두장이 나오고 쌀 수탈량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해 보이지. 자, 그 다음 2문단에서 탕류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된 일본의 주거문화를 소개한다. 주거문화와 관련된 보기 자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 자, 3문단에서 탕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활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 자, 내용이 틀리진 않아. 맞는데, 자, 쌀 수탈량이 제일 많다는 건 나오지만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뭐 예를 들면 수탈량, 시기. 그래서 시기가 증가할수록 수탈량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추이나 변동 양상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증가하는 양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3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문단에서 정조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던 어디?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개하는 자료. 야, 피해. 위에 나오지.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 아주 헷갈리기 좋지만 이건 역시 선지를 꼼꼼하게 읽으면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미두장의 전국적인 분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라는 거야. 단지 군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바탕으로 이러한 투기, 사기, 고리대금업 등이 횡행했다. 전국적인 분포라면 군산 말고도 다른 지역까지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지. 자, 1번부터 4번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5번. 탕류의 5문단, 탕류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의 식량 수탈로 혼란한 상황.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으로 그려져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 자, 일단 개연성이 무엇일까? 실제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럴싸해, 그럴 법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성질, 성격, 성향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해. 자, 봐봐. 일제의 쌀 수탈량, 군산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군산에는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 이 미두장이 중심으로 어떤 사기,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모두 알거지 신세로 전락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혼탁하게 인간성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충분한 어떤 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 자, 이것으로 우리가 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화법과 작문 영역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았어.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 여러분이 흔히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